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유공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백선엽 등 국가 유공자 12명의 명예회복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훈부가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문구 삭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원 공개 정보란에 굳이 진위 논란이 있는 이력을 공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친일 반민족 문구는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선엽 장군의 동상도 이제 제막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국가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들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중앙일보인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기시다가 오염수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측이 지금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내주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조율 중인 것을 확인을 해주나 아직 날짜나 시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방출 판단은 과학이 내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IAEA의 결과 보고서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전면 재시공. 자,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봤더니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17개 동 1666세대 전면 다 허물고 재시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기둥 32개가 철근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19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실공사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입주하고 난 이후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끔찍한 인재가 벌어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품질면 그리고 타설 양생 거치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투두룩 빽빽했다는 그런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GS건설도 뼈를 깎는 고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습니다. 비용만 5년 동안 1조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국민 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 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 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준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자,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 발표를 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혐오하고 또 불신노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내부의 추리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IAEA 최종 보고서 주요 내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권은 일본 정부에 있다. 그리고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은 자연 발생보다 낮다. 삼중수소 영향 역시 전 세계 영향 미미하다. 인재 피폭 영향, 그리고 인체 피폭 영향 매우 낮다.
그리고 시설 사고로 인한 방류, 최악의 경우 상정해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 그리고 이웃 국가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IAEA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본 과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오염수 논란, 유전자 검사 99.9% 친자 확인이 나왔는데도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한국 해역 어패류 영향이 있다. 그 논리라면 태평양 원양어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 과학은 숫자, 팩트의 싸움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과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목소리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준치보다도 0.1보다도 더 낮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암검사 같은 거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는 찍는 CT 같은 경우는 12에서 25mSv를 찍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안 받아들인다면 엑스레이나 CT도 찍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30년 이상 해양 생태계 이 핵종의 축적, 방사능의 축적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보고서다. 또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 도쿄 전력의 입장과 그 상상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일단 IAEA 최종 보고서 여러 과학자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과학계 평가다, 객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신론을 계속 이어가는 배경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먼저 IAEA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고 원자력 진흥 기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력에 의한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는 기구인데요.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환경 평가라고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과학적 검증을 지금 우리가 양금 의원이 늘 얘기하는데 검증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뭐 과학적 검증 얘기를 많이 해왔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 이번에 IAEA 보고서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류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게 모든 그 결과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IAEA의 조사라는 것 자체가 과연 객관적인 조사가 됐겠느냐라고 하는 의문표를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의사 결정, 국가의 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저는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봐요.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국가 이익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류에 의해서 그럼 대한민국 국익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혼란이라든가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방류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볼 때 저는 정부 여당이 잘못 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원자력 전문가 서울대 김기현 원자핵공학과 교수 나와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의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네, 일단 검증 같은 경우는 다 되고 있고요. 네. 사실 데이터들도 존재를 하고 네. 이제 보고서들도 그동안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다들 안 보고 계셔서 그런 거지 사실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네. 내용들이 다 있고 데이터들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빠졌다는 것은 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IAEA가 지금 진흥이란 거에 지금 방점을 두고 계신데 사실은 IAEA는 사실 유엔의 그 지속 개발 가능 목표 그리고 이제 이 세계 평화 유지랑 안전에 이제 그 목표 하에 사실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력을 주고받자라는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원자력 진흥하자 하는 그런 뭐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사실 유엔이 목표하는 그냥 세계 평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자라는 네. 그 목표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생각에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IAEA에다가 그 검증을 요청을 했을 때 일본이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제기구가 국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AEA가 요청받은 범위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과학적 기술적 협력들을 주고받는 전문가들의 집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계획들이랑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너희가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IAEA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부분들, 그다음 영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일본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의 영향이 사실 대한민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후쿠시마에 이제 이 처리수 배출이 영향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후쿠시마에서 그 처리수들이 배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거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나라까지 올 가능성도 너무 적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처리수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수처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배출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들 그리고 이제 이 배출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걸 검증하고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가진 않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알프스라든지 이런 성능 검증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교수께서는 검증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IAEA가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각 국가의 어떤 결정이지 그걸 IAEA가 결정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회피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핵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게 바다로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처리된 이후에 흘러나오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김기현 교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IAEA는 어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마 과학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아마 초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 김영기 시카고대학 교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IAEA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전문 기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IAEA에서 이렇게 그 보고서가 나온 거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되게 도쿄 전력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 걸로 니들 보고서 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IAEA의 11개국의 전문 우리나라에 있는 박사님도 한 분 거기에 계시죠. 이렇게 가서 5번이나 그곳에 방문해서 그 관련한 시설들을 전부 다 시찰하고 채수된 것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준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그리고 우리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상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충분히 전문가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뢰성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찬성한다고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원자력 원안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보고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야당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 당에다 하고 있냐면 정부가 무조건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방류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일본의 결정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봐서 안전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는 그럼 다른 나라에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찬성해야 되고 이득이 없으니까 찬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치적 논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하나만 인용 좀 해드릴게요. 네. 2021년 4월 29일 날 2021년 4월 29일 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내요. 그때 조태용 의원이 내는 겁니다. 대표 발의안을 내는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낸 거예요. 2021년 4월 29일 날. 그때 결의안에 누가 다 이름을 올렸냐면 우리 김기현 교수님하고 비슷한 김기현 대표도 올렸고, 박진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뭐 최영두 의원, 16명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네. 우리 민주당이 그때 집권 여당이고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자기 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적인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규탄 대회 결의안까지 냈던 분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그 당시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그랬는지, 김기현 대표 맨날 그런 얘기 하더군요. 야당 공격하면서 왜 그때는 그랬냐 하는데, 김기현 대표 이 얘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한 거 있습니까? 전 정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김종혁 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십시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그 규탄을 낼 때는 자, 일본이 내겠다. 오염수를 배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야, 일본 정부 니네 그거 어떻게 할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서 해야 돼. 그거 그냥 내보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의 일본이 IAEA로부터 검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거는 일본의 주권국 결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우영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거 IAEA 같은 과학적 기구에 의해서 검증되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 분 다 맞아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거 그대로 방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그냥 그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경우 괴담이 처음에 이겨요. 광우병 때도 그랬고 사드 때도 그랬고 천안함 세월호 때도 다 그랬습니다. 괴담이 이겨요, 처음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과학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면서 검증 얘기하시잖아요. 검증? 그거 2020년에 일본이 우리가 그냥 방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IAEA에다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검증해 주세요.
그래서 11개국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과학자를 포함해서 11개국으로 구성된 TF팀이 만들어져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고서를 냈어요. 니네가 하겠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괜찮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관없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검증이 안 됐다? 아니 그게 왜 검증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국가이익 얘기하세요. 국가이익이요? 아니 국가이익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과거에 광우병으로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놨듯이 이번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단식을 하고 국정 전체를 이걸로 몰고 가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은데 이런 괴담에 온 국민이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광우병 때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놓고 민주당 사과했습니까? 사드 때 한 것에 대해서 반성했습니까? 그럼 이번에 조금 있으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는요, 방류가 시작된 다음에 몇 달 지나면 그 주변의 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와서 그 다 채출해서 검사할 거예요. 그럼 그때 아무 문제 없다. IAEA가 얘기했던 대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지 저희는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 비유를 하자면 건강검진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고 피검사 한번 했는데 의사가 그 검진 결과 보여주면서 당신 100살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사기꾼 의사에 저는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근거도 없이 대국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교수님, 130만 톤,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 방류하는 게 어쨌든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안전하냐라는 말의 정의가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전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소영 의원이 얘기한 게 거짓말 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피검사, 그러니까 지금 IAEA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후쿠시마 그 처리수 배출 이전 그리고 하는 동안 그 이후에 IAEA에서 계속 이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처리수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 건강검진 얘기를 하자면은 피 뽑았는데 지금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종종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해가지고 결과들을 보여드릴게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의사가 지금 검사 결과 봤을 때는 지금은 안전합니다라고 말을 한 게 지금 IAEA 보고서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앞으로 30년간 방류하는 과정에서도 IAEA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굉장히 미미하다. 지금의 어떤 바닷물의 상태와 이걸 30년 동안 130만 톤을 흘러내보낸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김기현 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미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제어가 불가능했으니까 그때 너무 많이 나갔고요. 그렇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간 게 전에 체르노빌 때 많이 나갔고요. 그거보다 거의 1000배 정도 더 나간 게 한 50년대, 60년대 미국이랑 냉전 시대에 그냥 오픈으로 핵실험해가지고 그래서 낙진으로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처리수 배출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논하기에는 사실 네. 좀 이미 이제 그동안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속에서 저희가 살아온 거고요. 네. 네,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목소리 확인하시죠. We are going to stay here.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자, 처리수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그로시 사무총장은 많은 일본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포함한 전 세계인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런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해서 악플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어떤 악플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시 총장의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서 직접 이런 글들을 썼다고 하는데 이재명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뇌물받은 IAEA 사무총장에게 항의 메일 보내기 이렇게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고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좀 찾아가서 한마디 합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 그 그로시 사무총장 트위터에 가서 당신은 악마다 국제 사기꾼이다. 100만 유로 받았느냐? 인류 역사에 기록될 쓰레기 그리고 뇌물 받아먹고 인류 팔지 마라 XX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당의 목표 그리고 정치인들의 목표 중에서는 국민들의 과학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의무예요. 네. 국민들을 미신과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 이거는 파퓰리즘 정치거나 독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짓이지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학이 그 일본이 얘기하면 그건 모든 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한국에서의 과학이 다르고 일본에서의 과학이 다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과학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비과학이야.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저한테 당신은 무슨 과학적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가 아니라 당신 친일파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우리 편이야 적이야. 저 사람 친일이야 아니야. 뭐 저 사람 일본에 대해서 비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것으로 모든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이 아니라 퇴보로 몰아넣는 그런 짓이에요.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광우병 때도 있었고 사드 때도 있었고 네. 천안함 세월호 때도 있었어요. 저도 기자하면서 계속 그런 걸 목격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다행히도 네. 우리 국민들이 잘 안 속아가 넘어가세요. 왜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 별로 좋아하는 사람 감정적으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일본에 대한 거지. 거기다가 방사능이라고 그래요. 어우 무서워. 이런 건강에 관한 것이지. 이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단식을 하시고 고함을 치시고 그리고 저 국회의원이 나와서 과학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학자들한테 무지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얼마나 똑똑하시길래 6천 명의 과학자들이 낸 성명을 무지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IAEA 국제기구가 낸 것들을 갖다 깡통 보고서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있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 그리고 일본의 이제 결정만 남은 그런 상태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보도에 따르면 7월 달 중에 방류를 한다. 혹은 8월 달에 방류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기현 교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 방류를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이 원래 계획대로 여름 중에 방류를 여름 중에 할 7, 것 8월 같고요. 중에 방류할 것이다.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일본이 이 방류를 지금 2년 전에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넘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어 왔던 거라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 방류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처리수 배출이 이 배출에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한 전체 복원 계획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오염수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방사선언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피폭 선량 한도 때문에 작업을 충분히 못 해요. 그럼 이제 작업이 늦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해체 부지에 대한 복원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 언제 이제
자 청소되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처리수들을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정화를 한 다음에 내보내고 그로부터 이제 그쪽 부지에 대한 복원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사실 국제사회로 봐서도 이게 되게 바람직한 길이라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계획들을 2013년부터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까지 그 알프스를 개발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2018년, 19년도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중간에 뭐 실패도 하고 이제 다시 오류 수정도 하고 그게 이제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개발하면은 얘가 투입한다고 바로 되지 않아요.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면은 그럼 이 문제들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19년까지 문제를 고쳤고 그래서 2019년부터는 고장이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이제 이용 교환 수지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오염수들이 이제 처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정화가 되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데이터가 다 있긴 있어요. 데이터가 네. 다 있고 그런 것들을 탭코 측에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 외에도 사실은 탭코는 이제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일본에도 이제 규제 사업 규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NRA라고 하는 것들이 규제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사업자랑 규제 일본 정부 측이랑 서로 교차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그 일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IEA가 이제 국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네네. 교차 측정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IAEA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비단 처리수에 대한 어떤 샘플링 그거 측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후쿠시마 부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 복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수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적 관점이랑 이거에 대한 규제적 관점이랑 그리고 이제 이 샘플링과 환경 영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정 관점에서 사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 IAEA 보고서나 관련 문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네. 생각보다 상당히 되게 광범위하게 이게 검토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균 교수님 얘기한 말씀 좀 존중하고요. 보면 이제 일본이 한 10여 년 동안 이 방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방류한 이후에 이제 수산물 개방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오염수를 30년 동안 이제 방류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 한 5가지 대안들이 계속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목적을 가지고 일본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의 대체적인 시각들을 보면은 일본 내 언론도 그렇고요.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어민들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 있는 지역 단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냉정하게 일본 어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시민들이요.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본 언론에서도 여론조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쪽에 방류에 찬성하는 일본의 시민들이 과반수가 넘지 않아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지금 시민들이 지금 김종희 의원이 무슨 괴담 얘기하고 과학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근데 80% 이상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 뭐 국익 얘기를 했는데 국익 차원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원점에서 다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과의 한미일 관계의 어떤 외교 전략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이 카드를 하나 들고 너무 손쉽게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수기와 공론회장을 만들면서 갔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바라보면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만난다는 얘기는 이미 로드맵 방류를 기점으로 8월에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일본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일본의 11월 달에 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7, 8월에 문제 해결하고 선거 가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전략적 판단도 있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은 방류 이후에 수산물 개방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좀 충분히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수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아니, 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야당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야, 그거 우리가 카드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와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써주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또 이것들에 대해서 방류했을 때 뭐 그 일본 정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 우리로서는 그걸 덜컥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을 마치 무슨 그 방사능 피폭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고 지금 여론조사 80%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광우병 때는 90% 가까이 됐어요. 그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저는 그때 현장에서 기자로서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방류가 시작이 돼서 국제기구, 뭐 그린피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채취해서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검증을 했을 때 민주당이 한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든가 아니면 IAEA에 대해서도 또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실지 그때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상당히 여야가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9개월 정도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명을 다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이런 주장을 언제 그랬냐는 듯 쑥 사라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광우병 소동 때처럼 회를 먹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칼럼도 실려 있더군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따끔한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시죠. 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추미애 전 대표의 행보에 자중 질환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유튜브에 나와서 문 전 대통령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못 불린 겨.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막상 만나봤더니 네. 사퇴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네.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인간적인 면을 그런 얘기 빼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미워요? 참 유사해. 인간적인 고리와 그런 거 빼고 네. 정치는 왜 뽑아요? 뜻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데 끼리끼리 자리 챙기기에 바빠요. 그것이 저는 답답했다라는 거죠. 네. 자, 추 전 장관의 저런 행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의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여당에서는 오, 좋아,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저는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회고록이나 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지금 얘기하면 회고록 안 팔려요. 하나땡, 조나땡 이런 말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추미애 나오면 땡큐 베리 머치죠. 조국 출마하면 땡큐 베리 머치죠. 추미애 활약상을 눈여겨보겠습니다. 당장 저는 추미애 의원이 고민정원과 지역구를 빠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민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지금 수박 깨기 하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수박을 깨고 거기서 공천을 받을 것인지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고민정원부터 깨겠죠. 지금 곳곳에 수박 깨기와 그 개딸들의 그 반란의 선봉에 저는 추미애가 섰다고.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까지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뭐 두 사람의 공통된 목소리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뭐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양금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을 귀인 또는 뭐 엑스맨이라고 사실은 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분이 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 당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국민들 전체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본인이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제 정치적 입지에 곤란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제대로 이제 이걸 완수하지 못해서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사법적 리스크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 뭐 심지어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검수완박을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명 자체를 저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당 대표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개딸들과 같이 강성 지지층들이 아마 추미애 전 장관에게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정치적 공간을 얻어서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전 당대표가 있는데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입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킨 거로 봐야죠. 그게 맞군요. 그거는 맞는데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해임권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나 해임 안 하는 그러니까 같이 안 해서 문제지. 네. 장관 해임한 거야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해임할 때 같이 이거를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 나가시고 나 이후라도 이게 너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됐으면 이것은 이 검찰청법 위반이고 공무원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겠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선진 기자님, 일단 뭐 송 전 대표도 추 전 장관의 발언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데 그 배경은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가요? 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스스로 막 이제 출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액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전 당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뭐 수박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것은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의 의지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추미애 전 대표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하는 지금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보셨듯이.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분 말고 또 있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분은 이제 김남국, 송영길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신당 얘기까지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약간 이제 중량급의 이런 의원님 전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좀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한데 조금 있다가 박성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대표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누님 같은 분이신데. 저는 이거 웃으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 지지자들은 갈매기 눈. 그래요? 그게 좋은 거래요. 네.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자, 김정희 의원님. 자,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대선을 승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대선 패배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물고 물리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전직 당대표 분들 아니에요. 뭐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럼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제 대선 패배를 한 이유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좀 양금 의원이 뭐 뼈아프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대선 패배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 하면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구조가 상당히 이제 심각했기 때문에 그 요인도 하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추 전 장관에게 그런 비난의 화살도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추 장관도 자기 정치적인 어떤 복권, 정치적인 재개를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과거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책임에 대한 어떤 소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정치 후배로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압수수색 정권 아니에요. 뭐 있으면 조사하고 뭐 다 털고 이런 정권에 와 있는데 그러면 전직 당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을 하나로 세워서 단일 대우의 전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앞으로 가서 불 끌 일이 더 많은데 과거에 있었던 얘기 갖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직 대표들은 민주당의 상당히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힘을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고마워요.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마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박성준 의원께서 뭐 우리 보고 압색 뭐 정부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반박을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앞에 키워드를 내세워 가지고요. 네. 2년 가까이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을 털고 그다음에 그 저기 하드 디스크를 찾아내고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을 전부 바꾸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민주당에는 당대표 세 분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부패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까지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당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치는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래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과거에 저런 몸집을 키운 큰 정치인들이 나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혁신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유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면서 타당의 일이긴 하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도 그럴 일이 와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치판에 와 보니까 그 정치 공학도 있고 정치 네. 역학도 있고 네. 그런데 정치 도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정치 공학이나 정치 역학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이거 뭐 정치인 임을 떠나서 네. 그 도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이 다시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 네. 몸부림을 치르고 있는 건데 그 몸부림을 치는 대상으로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지만 네. 문재인을 불쏘시개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을 받았던 분인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목불인견이라고 했다는 둥 본인은 부인했지만 나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는 문재인 대통령 기회주의자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둥 네. 그다음에 무슨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저렇게 설왕설래를 다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긴 한데 네. 보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정치 도의라는 게 뭔지 인간적인 도의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과거 그런 적이 있었죠.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거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던 추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상급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서일병의 휴가 연장권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3년 전에 그 당직 장교가 여러 가지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당시 동부지검장은 김관정 지검장이었고 문재인계로 어떤 친정부 쪽 인사라고 평가를 받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금 동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 4월에 이 담당 장교를 3차례 불러서 조사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부지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당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그때 무혐의가 된 이유가 이 담당 장교 이분이 이제 일관적이지 못하다. 처음에는 뭐 그냥 내가 이거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오락가락했다라는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작년 11월에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상급청이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할 때 다시 거기로 돌려보내서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꺼림칙한 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이 그 담당 장교도 다시 부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 씨나 이제 다른 그 보좌 이 김이라고 조금 얘기하기 그런데 이제 담당 장교가 추미애 전 장관은 보좌관에게서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된 장교인데 이분이 이제 진술을 다시 했는데 한 3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네. 지금 수사 결과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서 씨나 이제 다른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이제 부를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때 약간 무마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도 판단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는 계속 조금 더 이어져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올해 4월에 담당 장교를 3차례 조사한 것도 맞다라고 동부지검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들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조사한 게 맞다라고 동부지검에서 알려왔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시점이 추 전 장관의 등장이 이미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그런 의혹은 좀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그때 그 무혐의 처리가 된 거는 대검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장이 이렇게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아마 다시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들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보좌관을 보내가지고요. 고기도 사주고 그다음에 차량에 기름도 넣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정치 자금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돼가지고 50만 원이라고 하는
아마 그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그 장교에게 전화를 건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뭐 아들의 개인적인 문제, 이거 사실 개인적인 개인사거든요. 이런 문제에 보좌관을 내려보내고 또 보좌관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좀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또 공개가 됨으로써 민주당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아서 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자, 귀국 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어제는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자, 봉하마을 가서 이낙연 대표 지금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썼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제45대 국무총리 2023년 7월 5일 날짜 어제 글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김정효 위원께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보세요? 지금 저 방명록에 쓴 거요? 아니, 행보 자체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재개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처음에 현충원에 가서 DJ 묘역 참배하고 뭐 다 예상됐던 대로 그다음에 광주로 내려가서 뭐 본인의 선친 묘소 그리고 5.18 묘역 그다음에 이제 다시 경상도로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당연히 겪어야 될 하나의 루트인 것 같고요. 저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어쨌든 나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당신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거야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확한 지분을 줘야 되실 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처음 오셨을 때 예측하기를 아마 7, 8월이 굉장히 뜨거울 거다. 양쪽 모두 본인들의 어떤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름 내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이제 하나는 조금 실수했어요. 후쿠시마로 다 몰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후쿠시마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 장외 집회했는데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별로 이렇게 그 호응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장외 집 더 이상 안 하겠다. 물론 폭염이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후쿠시마로 전부 다 당원들과 그다음에 개딸들이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를 밀고 가서 대여 투쟁 전선을 만들려던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실패했고 그다음 그 틈바구니를 뒤집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넓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뭐 아까 공정은 아니었고 그 쓴 글 같은 걸 보니까 글쎄 지금 상식적이지 못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칙과 상식이 지금 우리 김정희 의원님의 말씀 중에 보니까
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여 투쟁 자체가 실패했다는 겁니까?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 대표가 됐든 현직의 이재명 당대표가 됐든 지금 민주당의 당심은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목소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노선을 걷는 거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한 현 시국에 대한 어떤 진단을 봤을 때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고 그런 면에 봤을 때 과연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맞느냐에 대한 일가를 한 거고 그 반면에 그럼 민주당도 내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선 대여 투쟁에 대한 목소리가 강한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병행론 같아요. 대여 투쟁도 하면서 내부 혁신도 하자 이런 병행론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러한 민주당의 당심의 목소리, 민주당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얼만큼 대변하느냐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민심을 잡아내느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을 열고 그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인물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하마을 방문했던 이낙연 전 대표 곧장 평산마을에 가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막걸리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민주당의 야권의 원로들, 특히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가롭게 전직 대통령 만나러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재 귀국해서 좋은 행동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묘소나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가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대통령이. 네. 여기 뭐하러 왔냐. 빨리 이재명 만나서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해라. 그러고 나중에 왔나.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년 총선에 이길등 말등한데 좀 둘이 뭉쳐서 손잡고 다녀야지. 그 꼴이 무슨 꼴이에요. 네. 자, 권세진 기자님, 저 사실 박지원 전 원장은 다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 아닙니까? 개인의 마음이 좀 투영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이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왔으면 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언제 만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조율 중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다른 때도 아니라 총선 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쳐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분이 들어온 것도 총선 때문에 들어온 건 맞죠.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전이니까 좀 민주당이 잘 되길 원하고 본인도 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맞는데 그런 이제 순서를 어떻게 가느냐. 사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바로 만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야 정말 당의 단합이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또 아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는 분명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 저녁 자리에서도 영광 굴비를 선물하고 막걸리를 5병을 마시고 사실 이게 어떻게 다 이낙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돋보이는 정치를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윗분들이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훈수를 놓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장관 전 이제 원장은 좀 좀 어떻게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좀 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 만나러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분은 바로 조민 씨입니다. 조민 씨가 갑자기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깨달았다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좀 황당한 입장문이긴 한데 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합격 취소. 억울했지만 과오를 깨달았다. 의사 면허 취소 결정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유튜브 활동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그런 모색일 뿐 너무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원 수익은 좋은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 과거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상반된 내용이었거든요. 과거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저랬던 사람이 뒤늦게 과오를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김종인 의원님, 최근에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기소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저런 과오를 깨달았다는 입장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 연관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입니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민 씨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로 조민 씨 행위를 비호하거나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 가족 전체가 한 번도 죄송하다고 반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는데 네. 조민 씨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언론이 좀 안 가져 죄송합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별로 그냥 언급할 가치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뒤늦은 과오를 깨달았다라고 말을 한 것 같다라는 해석도 많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조기숙 전 홍보수석도 철없는 모습이라고 비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조민 씨입니다. 자, 조기숙 전 홍보수석의 발언과 조민 씨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너를 사랑하는 이 일은 아주 쉬웠어. 네 눈 속엔 우주가 담겨. 네, 조민 씨 얘기 잠깐 다뤄봤고요. 세 번째 인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2002년 월드컵을 뜨겁게 달궜던 이천수 씨입니다. 자, 어제 하루 정말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런지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차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좀 잡아달라. 모자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거든. 놀래갖고. 그래서 슬리퍼 신고. 그러더니 박성준 의원님, 뺑소니법을 잡았네요, 이천수 씨가. 그러니까 이천수 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의협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고 어떤 순간에 판단을 해서 저렇게 슬리퍼 신고 달려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순간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그러나 당시 상황을 이천수 씨는 설명하면서 이게 참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 게 좀 다소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던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앞에서 한 남자 젊은 분이 이렇게 뛰어오더라고. 근데 좀 나이 드신 분이 따라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데 손짓으로 우리 카니발 지나갈 때쯤에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뛰어나갔지. 가니까 이제 아저씨는 지치셔갖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뺑소니 음주운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아저씨 놓고 이제 뛰어간 거지. 그리고 같이 와서 그 경찰분들이 빨리 왔더라고 생각보다. 딱 잡으니까 이제 창피하더라고. 나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그걸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은이가 오빠 뭐야 사고 쳤어 뭐 이래갖고. 과거에 좀 사고를 많이 쳤던 이천수 씨여서 와이프도 좀 당황했나 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이 이런 뭐 좋은 일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뛰어나갈 정도면 이제 의협심이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약간 우리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도 화장실 몰카범을 뛰어가서 붙잡은 적이 있었다라는 아하. 것을 이제 그때는 본인도 막 이렇게 무슨 미담처럼 얘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네.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적도 있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까지 한 거잖아요. 보통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 뭐 자체 미담도 많이 생산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 이천수 선수 정말 좀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천수 씨 뭐 아시안 게임 앞두고 저희 TV조선 프로그램 조선체육회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또 이런 뭐 의협심 있는 좋은 일을 해서 또 좋은 기운 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 또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희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시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가 2년 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우영 씨라는 사람과 말맞추기 시도를 했다는 그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부산은행 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영 씨에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그걸 네가 좀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가짜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검찰에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 대선 앞두고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야?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자, 당시 저런 공격 소재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혹시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측이 뭔가 이렇게 거래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양금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이거 방송 보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우리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꽤 오랫동안 예전에도 재미를 봤거든요. 김대엽 관련한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굉장히 의혹에 눈길을 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박성준님 어떠세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200억을 요구하고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참이가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고 그 당시 조우영과 관련된 이 법률 자문도 박영수 전 특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은 누구랑 가까우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의 집을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조우영과의 어떤 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 사실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그 가운데 조우영과 관련된 브로커 역할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에 대한 입증, 앞으로도 그것이 더 중요하게 나와야 되겠죠. 저도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오늘 이제 이슈가 된 게 조우형이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커피를 타줬냐 이 문제잖아요. 이것을 김만배가 이제 허위 증언을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월간조선에서 한번 취재를 했거든요. 남욱 변호사라고 이제 천화동 여기도 소유주죠. 이분이 미국에서 김만배 씨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때 얘기한 게 조우형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자기도 쫓겨다니고 있을 때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근데 사실 뭐 이 사람이 알지는 못할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근데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그럼 됐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김만배 씨는 이제 조우영 씨 수사에 자기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태였고요. 남욱 변호사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뭐 기자들 앞에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약간씩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남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박영수 특검하고 이제 친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는 굉장히 약간 또 이제 그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고 김만배 씨가 이제 윤석열 검사에게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사실 뭐 조우영 커피 타줬다를 여기도 얘기하고 다른데 더 얘기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와서 하나씩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만배 씨 어떤 진술에도 뭐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영상 화면을 보면 그 이재명 대표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 커피를 왜 마셨습니까? 그 완전히 사실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그때 제가 그 화면을 본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윤석열 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심정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기자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사실관계와 비평은 완전히 다른 거다. 비평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마치 비평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 이제 법률가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를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재명 그 후보께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비평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후쿠시마도 접근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그리고 비평에 대한 그런 명확한 구분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어떤 허위 인터뷰의 어떤 내용 그리고 조우영 씨와의 말맞춤 정황 검찰이 파악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앞으로 신통방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가 아니라 10분 당겨서 오전 8시 50분부터 방송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오전 8시 5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